네,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서 좀 어두운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흥국생명에 이어서 DB생명보험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연기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신종자본증권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네. 설명을 일단 좀 해주세요. 쉽게. 제가 좀 해드릴까요? 네.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영구채라고 그래서 만기가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신종자본증권은 약간 영구채 같은 만기가 없는 채권인데 다만 만기가 없지만 아까 문제가 됐던 콜옵션이라고 불리는 부가계약을 이용해서 만기가 있는 것처럼 운용되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갚아달라 요구하면 갚아주는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콜옵션이라는 게 갚아달라는 요구로 갚는 건 아니고요. 콜옵션은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조기 상환하는 걸 콜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자진해서 조기 상환하는 거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우리가 사정 좋아졌으니까 미리 갚아버릴게라고 해서 하는 걸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자신들이 갚는 것처럼 다시 돌려줬다가 재발행하는 형태로 해서 신종자본증권을 금융사들이 이용해 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콜옵션이라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자진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무인 것처럼 관례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운용이 되었던 거라 네. 이번에 콜옵션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구나 또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돈이 없구나라는 인식들을 조금 하게 되고요. 네. 한 개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종자본증권을 금융사들이 많이 이용한 이유는 네. 원래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부채로 인식돼서 예.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신종자본증권은 아까 만기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기가 없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부채가 아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신종자본증권을 금융사들이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금융사들이 지주회사들이랑 다 포함해서 한 4조 원 정도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금융사의 유동성 문제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 주시면서 만기가 없다. 결국 콜옵션 행사하길 기대하긴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상환을 꼭 해야지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예. 만기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없거나 혹은 30년 굉장히 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으로서는 좋겠지만 네. 투자한 사람들로서는 이거 언제 받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조기 상환이 관리화가 되고 또 이제 이자도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흥국생명이 이번에 보니까 이자를 주는 것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자를 주는 것도 늘었는데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금리가 워낙 높아진 거예요. 8%대에 내놔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6.7% 정도 되는 이자를 갚는 정도로 네. 그냥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예. 어쨌든 자본시장에서의 이게 잘 돌아가야지 되는데 네. 신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곤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디폴트로 시장에서는 좀 인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아니 박상인 교수님, 네. 사실상의 디폴트로 인식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금융사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이겠지만 채권 시장 전체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가요, 이게? 네, 사실은 해당 기업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네. 상황이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환을 안 해도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 비용을 따져서 생각하면 콜옵션 행사 안에서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더 싸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그만큼 자금 시장이 지금 경색돼 있다. 굉장히 자금 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자금 시장이 얼만큼 경색돼 있는가.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금시장 경색을 보여준다. 김치영 기자님 네. 지난번에 한전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인가요? 지금 한전채 당초 발행하려던 목표 미달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채가 한 6%대 이자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6% 이자면 그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이자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7일에 한전이 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3,400억 원 정도밖에 응찰이 들어오지 않아서 2,800억 원만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초 목표를 못 채웠으니까 20일, 25일, 26일에도 각각 물량을 내놓고 한전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20일 날 3천억 원 응찰, 그 4천억 원보다 적은 3천억 원 응찰 들어와서 1,700억 원만 발행이 됐고요. 25일에도 2천억 원 발행할 예정 중에 800억 원만 발행을 했고 26일에도 2천억 원 발행 물량 중에 또 800억 원 정도만 발행했으니까 네. 아까 숫자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6% 이자를 준다 그래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 얘기는 시장이 경색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경색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로 그 원인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레골랜드 보증 채무 이행 불가 선언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가요, 당사자죠. 당시에는 미안하게 됐다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억울하다라는 메시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레골랜드 보증 채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그 말을 안 했지만 네. 그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시한 거를 본인이 너무 무시하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선전하시는 게 아닌가 예. 부끄러움을 좀 아시라.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강원 중도개발 GJC라고 하는 공사죠. 여기서 2,050억 구체 불이행을 9월 29일 날 이야기했고요. 그 네. 이후에 강원도 지사가 GJC를 회생 절차에 넣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강원 중도개발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보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중도개발이 못 갖겠다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보증했으니까 우리가 갖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회생 절차에 넣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안 갖겠다고 말을 한 거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네. 그것이 그거라는 걸 모르신다면 아하. 정말 좀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네. 제가 유튜브에 다시 들어가서 말한 걸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 채무 불이행 이 단어는 말씀을 안 네. 하셨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거의 의도가 당연히 그렇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아하. 이거는 뭐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고 네. 회생 신청을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급 보증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여기에 그 발맞추기 위해서인가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레골랜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공공부채 때문이다. 예. 어떤가요? 저는 어설프고 부적절하고 예. 또 부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재정을 늘리죠. 예. 근데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공공 일자리라든지 뭐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데 썼으면은 소주성 때문에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코로나라는 정말 그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 재난지원금으로 상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주성 정책 때문에 공공부채가 늘어나서 문제가 됐다라는 말은 부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채무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해줘야지 될 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었지 이걸 공공부채를 일부러 늘리기 위해서 늘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정부들이 공공지출 늘려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막고 지원하고 소상공인들
다 돕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 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예. 소주성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정책들을 좁게 보면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게 2018, 19년 두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0년, 21년, 22년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못 올렸죠. 네, 예. 그랬는데 앞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채가 우리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2020년, 21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가 34.0이었고요. 17년엔 34.2%, 그럼 19년엔 36.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42.4 그리고 21년에 45.6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른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당시에 사실 2017년, 18년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고 19년에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20년, 21년이고 그때는 이미 소주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최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 공당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야가 너무 이런 모든 거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지금 이야기한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상대방은 또 똑같은 네. 본인이 그러면서 상대방은 또 자기가 한 것 같은 일을 한다고 욕을 하고 있는 정치 불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면서 오는 정책 왜곡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말 부채 문제 관심이 있고 정말 진정이시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혁 세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예정처 국회 예정처가 2023년에서 27년 5년 동안에 세수 결손이 73조 6천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세제 개혁을 내놓고 그러면서 지금 공공부채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정말 왜 이러시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 못 받는 거는 뭐 그쪽 사정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에 대한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대책이 나올 테고 실효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가면 대책 안 세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특히 박상희 교수님 지난번에 그 채권 시장 경세 관련해서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니까 은행권, 금융권으로 일단 몰려서 은행에서요 그 돈을 빌리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쳐야 하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상황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채권 시장의 경세 단기적 상황으로 그칠 수 있으려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불확실성들에 따라서 상당히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그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이자율이 올 말 내년 초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자율 그리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지자체다 있지만은 증권회사들이 보증들을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PF들 부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같은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전채 같은 경우도 한전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은행 차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전이 수익을 그러니까 전기값을 정상화시켜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수입이 늘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한전이 자금 시장에 블랙홀 같이 안 되게 하려면은 저는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필요하다면 한전의 신주 발행을 정부가 인수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상희 교수님께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연동되는 우리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네. 네 번째 올렸죠. 네 번째죠. 예, 빅스텝. 네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금리 범위대가 원래 이제 3에서 3.25%였는데 예. 3.75에서 4% 상단이 4%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최종 목표 금리는 어디까지 될 것인가인데 예전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전 거라는 게 9월에 말했던 4.6%인데 한 5% 이상으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금리 역전이 되면은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벌어지는 게 자본 이탈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환율 상승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수입 물가 또 올라가게 올라가서 되고. 예. 우리 경제에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고 두 가지 효과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특히나 이런 전염이 되는 이런 불안들은 전염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잖아요. 외환위기를. 네네. 한번 겪은 적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외국 투자자들이 자명종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네. 안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어렵다고 하니까 웨이크업 되는 거죠. 내 것도 빼야 돼?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효과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세밀하게 좀 짜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치영 기자님.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대책, 대비책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이제 1%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이고요. 예. 이제 11월 말쯤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네. 그러면 따라 올리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0.5를 올리느냐 또 아니면 여기다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1%포인트 내에서 금리 차가 유지되도록 하려고 아마 한국은행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네.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렸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국내에 돌아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경제 취약계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게 1.5%포인트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미국하고요. 네네. 어허. 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 정부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달러가 좀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예.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계속 들어보면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은 막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네. 올라가고 있고 금리 역전되는 순간 자본 유출 이탈 일어나고 환율 올라가고 수입 물가 높아지고 상당히 힘들게 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금리를 견뎌내지 못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환 대출을 해주는 것은 있고요. 있죠.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 영끌을 했다든지 예. 비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그 금리 인상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네.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고 우리도 금리 역전을 막으려면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취약계층 모두를 국가가 구제하기도 힘들고 네. 어렵고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일관된 시그널을 시장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금리 격차 너무 벌어지지 않게 금리 정책은 가져간다라는 원칙하에서 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정말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데 재정을 지출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나 자본 시장의 경색이 지나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용인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하되 굉장히 친시자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또 경색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가. 네.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해고 태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했다면서요? 네, 뭐 참 신기한 인물이죠.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경영자라는 말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머스크 리스크란 말도 생겼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어쨌든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직원들 절반 정도를 집단 해고한 상황이고요. 예. 이메일로 사전 뭐 통보 없이 해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사전 해고 통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뭐 그 한꺼번에 했는지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직원들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라는 또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 해고 움직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 향후에 대한 대비 상황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뭐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 비용을 관리해서 우리가 이익을 높이겠다라는 걸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대규모 해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다른 빅테크 업체 말씀 주셨는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대규모 감원 단행한다면서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인원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실적 네. 발표를 할 때. 그랬는데 빠르면 9일에 수천 명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는 메타도 있는가 하면은 고용을 동결하는 곳, 아마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나가면은 더 안 뽑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 거. 아하. 이렇게 해서 정리해고하고 고용 동결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외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무밴드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던 것이 이제 딱 놓아졌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언택트 문화가 있으면서 빅테크들이 참 호황을 겪었잖아요. 엄청난 호황을 예, 그런 겪었죠. 것들이 이제 바람이 이제야 좀 불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박상인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지금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 전체 노동시장에 비하면은 사실 빅테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하.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퇴직을 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또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페드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를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일자리가 사실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약한 부분이 더 그런 많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방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와 별도로 머스크의 이런 관행들은 사실 노동법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마 트위터가 이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유료 구독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같은 SNS가 특히 미디어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번에 머스크 이후에 또 다른 이 빅테크들, 특히 미디어 역할을 하는 빅테크들에 대한 미디어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도 다시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